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중국발 AI 쇼크로 미국 증시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서는 버텨주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국내 증시 힘이 빠지면서 양시장 일제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악재가 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역시나 맥을 못 추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의 방향을 결정질 만한 주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최근에 시장의 하방 압력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이미지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 쪽 중동에서의 리스크와 관련된 배 그림도 있고 AI와 관련된 이미지까지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상단을 막을 만한 여러 악재들이 좀 쏟아지면서 오늘 시장은 6,600선까지 이탈한 모습입니다. 121선을 내어준 다음에 하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 과연 이번 주 우리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우선 우리 시장의 위치가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6,600선을 내어준 모습인데요.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동에서의 이슈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외국인이 반도체 기업들을 연일 매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특히나 레버리지 청산 압력이 국내 증시를 다른 해외 증시보다 더 크게 흔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뒤에 시장의 방향성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죠. 이번에도 레버리지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리는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20거래일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24%입니다. 일본 증시나 글로벌 증시 역시나 빠지긴 했는데 일본 증시가 11%가량 조정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더 빠졌다는 것도 레버리지에 대한 압박이 좀 시장에 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한국의 10년물 금리가 60일간 지금 65bp가량 상승했다는 것 또한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요.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당연히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하단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121선까지 내어주면서 시장의 저점이 어디까지인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6,000선이 락 바텀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바닥 중에 바닥이다. 그러니까 모든 악재를 반영한 최저의 지지 구간이 6,000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근거를 보게 된다면요. 선행 PER이 약 6배 수준으로 금융위기보다 지금 굉장히 더 낮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고 선행 PBR 같은 경우에 1.3배에서 1.4배로 추산했을 때 지수로 바꾼다면 5,800에서 6,250선 정도로 되는데 그 중간값이 6,000이기 때문에 6,000을 지지라인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오늘처럼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6,000선을 무너지게 된다면 2, 3일 내에서 빠르게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주말 사이에 발표가 된 중국의 AI 키미 K3의 충격 때문입니다. 미증시 빅테크 기업들 역시나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딥시크 이후에 또 다시 중국발 AI 쇼크가 찾아오진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문샷 AI가 오픈소스 모델의 키미 K3를 공개를 했는데요. 미국의 최상위 AI 모델에 근접한 굉장히 성도가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코딩 평가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인을 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요. 비용이 굉장히 낮은 저비용 전략을 꺼내 들었다는 것도 시장에서는 사용자를 좀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100만 토큰
2020년을 기준으로 입력에는 3달러, 출력에는 15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GPT 최신 버전과 비교했을 때 한 40에서 50%가량 저렴한 비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AI 추격이 점점 더 거세질수록 미국 역시나 AI에서 가격 경쟁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담감 속에서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캐펙스의 투자 역시나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AI, 이런 저비용 AI가 확산되는 게 정말 시장에는 악재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비관론과 이에 대해 반론을 하는 근거들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관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저비용 AI가 확산이 되게 된다면 GPU, 그러니까 고성능 GPU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빅테크의 수익성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피해를 받았던 게 태양광이나 2차 전지가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리면서 피해를 받았었는데 이게 반도체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비관론적인 측면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AI 비용이 하락하게 된다면 일반 사용자 그리고 기업들 역시나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수요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는 여전히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많은 양을 사용하면서 AI에 대한 시장은 보다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라는 게 반론자 측의 입장입니다. 저비용 AI가 반도체 수요를 줄일지 아니면 AI 대중화를 앞당길지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좀 시장에서는 AI의 투자를 줄이는 악재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에서 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중동 이슈입니다. 지난주부터 좀 중동의 노이즈가 시장을 좀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에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더 격화가 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9일 연속 공습을 했고요. 요르단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실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 충돌이 더 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폐쇄를 선언하면서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무너졌다, 끝났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의 급등세가 또 간밤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유는 9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WTI 역시나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공장들이 운용하는 비용들도 늘어나고 물류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가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금리를 인상하게 만드는 금리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 기술주, 성장주들의 악재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지금 7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87%로 굉장히 우세하지만 9월과 12월로 가면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2년물은 지금 4.18%로 추산되고 있는데 2년물은 2년 안에 금리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그걸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4%가 넘는다는 건 1년 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오늘도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를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거의 7조가량 각각 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반도체 기업들을 매도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LG 이노텍과 한미
한미반도체, 현대차, DB하이텍, 리노공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 피지컬 AI와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 4곳의 기업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단에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LG이노텍은 AI 서버용 기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한미반도체는 적층으로 쌓을 때 보다 더 정밀하게 쌓을 수 있는 TC 본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DB하이텍 역시나 기판 관련된 기업이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리노공업 역시나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 역시나 2,4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한 것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를 안 좋게는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주가의 위치가 괜찮은 종목을 중심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2일 날 우리 시각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날에는 GDP 발표가 있습니다. GDP가 또 어느 정도로 견조하게 나올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준으로 22일 날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와 함께 PMI 지표까지 나오면서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탄탄한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이번 주에 대거 쏟아질 예정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미국의 경기가 버텨줄지,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지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출의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캐펙스의 증가율과 클라우드의 성장률, HBM의 수요와 가격, 그리고 재고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탄탄하게 받쳐주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변동성이 큰 장이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기업들 한 걸음 떨어져서 이러한 수치를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밀릴 만큼 투자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오늘 양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이 반도체 AI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반도체 상승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 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오늘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전 11시 20분 넘어서는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도 낙폭을 축소해내지 못한 채 4.4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6,514.0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도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해운주와 정유주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고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그나마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도 오전장에서 상승 전환을 하려는 힘이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도 오전 10시 50분 넘어서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현재도 5.17% 하락세 보이면서 7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애국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저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현재 2천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반까지는 그래도 매수세를 유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씩 더 그 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1,300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300억 원대 매수하면서 현재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가까이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폭도 큰 편입니다. 거의 8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만이 물량들을 사들이면서
되면서 2,300억 원가량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한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는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또 반대로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정유주인데요. 시장 대비했을 때 정유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WTI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90달러 선을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게 된다면은 정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석유 제품의 가치 또한 오르게 되는데요. 정제 마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주들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극동유화만이 2.1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국내 대표 정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S-오일은 1.6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GS는 핵심 계열사인 GS 칼텍스가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3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셀석유도 1.40%, 흥구석유도 7.7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와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했을 때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에서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이 재활용 사용 강화 정책까지 내놓으면서 이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 제품의 매출이 실적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 또 나프타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이 될지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플라스틱 관련주들,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패키지는 이 종이 포장 용지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1.0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육물산 역시 이 대체 포장지를 만드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프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진영은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린 BNG와 에코플라스틱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다시금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그동안 주도해 왔었던 생성형 AI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요.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최근 공개한 키미 K3를 계기로 미국 최고준 모델과의 기술 격차가 사실상 2개월 수준까지로 좁혀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키미 K3, 그러니까 이 중국의 AI가 높은 GPU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는 클로드나 AI, 오픈 AI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이 시장에서 이를 두고 딥시크 모먼트와 비슷한 것이다라는 좀 해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는데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매출이 6,200억 원대로 8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00% 가까이 증가하면서 900억 원 찍을 것으로 봤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예상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전 사업 부문에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특히나 베트남 법인이 현재 풀캐파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생산 능력의 증설분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도 큰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는 엇갈린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실적 전망 나왔던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파두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는 모습 3%대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장중에 또 하락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대, SK하이닉스도 3%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도 오늘 낙폭이 꽤 깊은 모습 9%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17만 1,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관련 소식인데요. 본업이 회복되고 있는데 원전 수주 지연이 기업 가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건축 부문의 수익성 개선되고 있는데 원전 프로젝트 계약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현대건설에 적용하던 프리미엄부터 낮추고 있는 건데요. 본업의 개선과 신규 수준만으로는 원전으로 올라온 밸류에이션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의견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존 대비 18%나 끌어내렸고요. 글로벌 피어의 주가 하락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주가 부진 요인이 기대했던 원전 수주가 밀린 실망감 때문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올해 3분기 중에 팰리세이드 SAMR의 초도 계약이 4분기 본 계약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실망에서 기대로 바뀌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원전 외에도 해상풍력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모멘텀에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교보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목표 주가를 21%나 하향 조정하면서 18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원전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본업은 그나마 늦더라도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전의 늦어지는 수주와 조정 국면으로 시장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으로 봤고요. 다만에 3분기 중에 팰리세이드라든가 페르미의 하이퍼스케일러 전력 구매 계약 등을 진행 중이라면서 원전 프로젝트 계약이 확정돼서 사업의 진행이 가속화된다면 기대감을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다시 높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시점을 좀 기다려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원전주가 오늘 줄줄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우리기술 4에서 7%까지 낙폭 그리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7%대 약세 그리면서 6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8에서 9%까지 낙폭 키우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9% 이상 급락세 253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에 시행을 앞둔 2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로 지주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큰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상법 개정안의 수혜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 핵심은 이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면서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의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라는 점이고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었던 집중투표제 역시 의무화한다라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서 지주사의 경우에는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효성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확실한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주당 배당금을 5천 원으로 확정하면서 전년 대비 66%나 끌어올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배당 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해 놓은 상황이죠. 고배당 기업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또 최대주주 개인의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해도 주당 배당금은 최소 10% 이상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5,500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이고 향후에 또 배당 확대 지속성도 강력하다라는 코멘트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안에서 분위기 함께 짚어보시죠. 현재 구간에서는 좀 하락 전환한 모습이지만 효성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SK의 경우에도 약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GS도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 밖에 롯데제주, HD현대 2에서 4%까지 낙폭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에너지 관련 기업들 눈에 띄고 있고요. 삼성전기, 제주반도체, 한울반도체 같은 AI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SK 이터닉스 살펴보겠습니다. 급락장에서 장중 내내 강한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금 또 심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수급이 쏠려가는 분위기입니다. SK 이터닉스 비롯해서 관련주들 함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하루 만에 기관이 7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이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강화됩니다. 그런 쪽에서 기관의 매수가 주가를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주말 연휴 사이에 계속됐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격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미국의 미군의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격화될 조짐, 그와 함께 유가도 좀 시간 외로 보게 되면 WTI 기준으로 83달러대까지 추가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으로 아무래도 어떤 유가는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더 부각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는 기대감에 좀 더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쪽에서 정부가 주도를 하면서 어떤 에너지 쪽들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즉 어떤 팹을 열심히 지어달라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쪽에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 어느 정도 하나의 에너지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를 반영하면서 하반기에 가게 되면 전기본이죠. 전력기본 계획 쪽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정이 되게 됐을 때 오히려 전력거래 관련된 PPA 쪽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RE100 관련된 솔루션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지금 이 정부의 의도와도 상당히 맞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같이 이끌어갈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된 쪽의 섹터들의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그리고 ESS, 연료 전지까지 모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다가 또 직접 EPC라고 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솔루션까지 같이 갖고 있는 토탈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뭐 ESS라든가 이제 물리 인프라 쪽도 계속 신경을 쓸 거고요. 게다가 전력 거래 서비스까지 확대됐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구조도 어떤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에 나오는 과정들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또 전력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그를 관리하는 과정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ESS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받는 가운데에서 이에 한 축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으로는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지금 SK 이터닉스는 약간 기업의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일단 글로벌 사모펀드 쪽인 KKR로부터 약 한 3,479억 정도의 빅딜이 이어지면서 일단 SK 쪽에서의 지분을 넘기고 또 하나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합작법인이죠. 그래서 투자 합작법인을 같이 이어가게 되면 관련된 쪽에서 SK그룹 쪽은 여전히 이어가던 사업들을 하는 가운데 사모펀드가 나머지 자금 조달이나 그리고 또 사업 계획들을 같이 보강시키면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커갈 전력 사업 쪽에서 가장 큰 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약간 또 분배와 그리고 또 집중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주가는 말씀드렸던 정책이나 그리고 앞으로 유가나 또 추가적인 금리도 중요할 텐데요. 금리도 이제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가 시행이 될 때 자금에 대한 부담들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변수로 보면서 이에 따라서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은 주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따라가기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그만큼 따라오는지 그리고 또 수주와 함께 직접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치량들이 얼마큼 또 이어지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가운데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선행 PR로 봤었을 때 거의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 싸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와 어떤 저항대가 좀 있는 만큼 바로 추격 매수해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부를 노리는 전략, 그런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이터닉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호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열어보겠습니다. 네, 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도 역시나 오늘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2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내놨는데 영업이익 163억 원 기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 성공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제 확고한 흑자 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적 분석 어떻게 해보셨을까요? 네, 일단 수급으로 보게 되면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그래도 시장이 좀 부진한데 좀 돌파하려고 하는 변화를 좀 가져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주가의 동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730억대, 이 부분도 잘 나왔고요. 게다가 영업이익이 163억, 원래 한 컨센서스가 한 90억대 중반 정도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잘 나온 숫자였다라는 쪽에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23%,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배 이상 늘었다는 쪽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어떤 강하게 돌파는 좀 못하고 있다라는 쪽이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쪽에 이제 완제품을 거의 한 80% 이상 또 끌고 가는 모습들이고요. 또 중요한 SSD 컨트롤러 이쪽들이 한 16%를 담당하면서 대부분이 SSD, 그러니까 즉 스토리지와 관련된 쪽에서 집중하는 회사다라고 보는데 관련된 이제 팹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이제 설계하고 그걸 또 넘기는 과정 쪽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SSD 컨트롤러도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전환이 되는 모습들인데 5세대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상용화가 진행 중이고 6세대까지 넘어가면서 컨트롤러 개발까지 완료가 돼서 하반기까지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컨트롤러 관련된 쪽들은 오히려 전환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성과가 좀 속도가 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이 빠르게 되게 되면 아마 그에 따른 어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플랫폼과 함께 같이 호환성이나 성능 측면 쪽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AI 워크로드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같은 어떤 ESSD 쪽에서도 같이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런 쪽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형 매출 비중이 한 70%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4세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환 과정 쪽에서 좀 더 빠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런 쪽에서 작년 매출도 920억대, 그러니까 즉 거의 이제 지금은 한 분기가 작년 한 해치를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매출 구조가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쪽에서 올해 매출이 3,800억대, 내년은 7,400억대까지 전망합니다. 거의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매출이 가장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년은 영업이익이 2,000억대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내년까지 밸류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선행으로 봤을 때 한 15배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가 주가에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한번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도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 먼저 좀 조정이 좀 나왔고요. 그런 쪽에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8만 원대에 대한 저항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은 좀 급한 물량이 있다거나 약간 좀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이때 쪽은 좀 줄이시고 안착을 해야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 저항권을 얼마나 빠르게 벗어나갈 수 있을지 8만 원대를 좀 더 주목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도 짚어봤습니다. 2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앞으로 또 실적이 가파른 우상향이 전망되고 있네요. 주가는 지지선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 중요해 보입니다.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포착 종목 열어볼까요?
네, 제주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좀 밀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제주 반도체 1분기까지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6월까지 누적된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제주도 쪽에서 뚜렷하게 호조가 되는 모습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실적은 자신감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제주 반도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용 저전력 메모리 쪽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전력 메모리라고 하게 되면 MCP뿐만 아니라 또 LPDDR이라고 있겠죠. 이런 쪽들을 훨씬 더 잘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낸드 쪽이나 MCP 쪽에서 이쪽을 좀 더 상용화시키는 과정 쪽에서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어떤 자체 설계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주문형 반도체, AG까지도 같이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어떤 영역이 넓어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고요. 역대 최고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270% 증가했던 1,800억, 영업이익도 670억, 분기 사상 최대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7%까지 올라왔다라는 수치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실적이 계속 오래 이어질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쪽들인데 1분기보다는 약간 슬로우할 수는 있다고 보여줘도 이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빠진 상황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레벨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들 쪽에서 역시나 지금은 공급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공급은 여전히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 쪽에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반 메모리 관련된 LPDDR4X라든가 또 레거시 쪽들은 계속 공급이 감소가 되는데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단가 같은 경우는 팹리스 입장 쪽에서는 계속 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지금 오히려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매출과 또 이익은 훨씬 더 좋아지는 관점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메모리를 빼고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AI 웨어러블 자동차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이제 로봇 시장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또 이번에 AI 글래스 쪽에서도 삼성 쪽에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제 북미 주요 고객사뿐만 아니라 이제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 쪽에서 본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AI 엣지 쪽이나 그리고 또 차세대 AI 관련된 사물 인터넷 쪽까지도 어떤 관련된 메모리가 개발되면서 그에 따른 또 팹리스 역할을 충분히 해주게 되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주가를 바라보게 되면 일단 지난번 주가는 고점대 약 한 13만 원대 이상까지 한번 갔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그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하락한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의 모멘텀이 꺾였느냐라고 나오지 않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저가대 한 7만 원대 이상에서는 거의 바닥을 만들고 턴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바라보는 전략들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일자로 중요한 10만 원대 부분이 안착이 되는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0만 원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역시나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성장 동력은 여전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1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인수전에 나섰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 M&A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펩타이드 시드모 기업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지분 인수와 공개 매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지분 10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인수의 핵심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 펩타이드 의약품은 최근 비만 당뇨 치료제를 이끄는 GLP 계열 치료제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5년 최대 2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폴리펩타이드 그룹은 유럽과 미국, 인도 등 5개국의 6개 생산 거점과 연구개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시설과 기술, 전문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항체와 에디크에 이어 펩타이드까지 품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넓히게 됐다. 200조 원 비만 치료제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시드모 확장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월요일이지만 연휴 때에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 때문에 시차를 두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문샷에서 만든 이 키미 K3가 이 논란 때문에 또 반도체가 흔들리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만에 하나 싶었는데 장 막판 되니까 또 코스피가 4% 넘게, 코스닥도 5% 넘게 하락세를 조금 더 깊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섹터 대 섹터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그래도 힘을 내는지, 또 아쉬운 섹터는 뭔지 함께 분석하면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는 이데일리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이 또 선정하신 섹터 대 섹터 첫 번째로 어떤 섹터가 강하고 약한지 첫 번째 섹터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는 그나마 힘을 내는 게 조선 기자재 업종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에서 계속 지금 군함 건조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하락폭이 좀 적고 상승부를 켠 것도 몇 개 종목들이 좀 있는 상황. 현대힘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그나마 좀 힘을 내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많이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현대차 그룹주들이 또 일제히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현대차도 걱정이 많으신 시청자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 섹터부터 좀 볼까요? 자, 위원님, 이 조선주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건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예전만큼의 힘은 이제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지금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들 그래도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좀 온기가 퍼지게 되면 조방원으로 좀 수급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실적이 그래도 괜찮으니 좀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오늘 조선 쪽에서 좀 약간 특이한 흐름이 좀 있었죠. 네. 장 초반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조선소들, 조선사들, 이제 현대, 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런 쪽은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장 초반에 기자재 쪽으로 돼 있는 이제 현대힘스나 아니면 세진중공업 이쪽은 상당히 강했죠. 현대힘스는 20%도 넘었었는데 오늘 좀 약간 밀렸죠.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도 이제 조선 쪽에 조금 중간중간 이제 스팟으로 좀 약간 온기를 불어 넣어 줄라 했는데 좀 힘이 좀 모자랐고 오늘 오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미국 방문하죠. 2달 만에 미국 방문해서 조선과 관련돼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시세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한미 이제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일단 양국 조선협력 지원의 상설적인 어떤 기구가 이제 설치가 된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현대힘스나 세진중공업이 오른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딱히 좀 설명이 되진 않죠. 원래는 이제 조선주들이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면 이제 기자재들은 단기적인 탄력은 좀 높게 나오고 조정도 좀 깊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만 좀 따라가는 흐름이 그동안의 어떤 조선 기자재 쪽의 흐름이었었는데 일단 오늘 선체 블록 만드는 이제 현대힘스 그다음에 이제 데크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배 위에 이렇게 건물처럼 세워져 있는 거 있죠. 데크하우스 만드는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은
올해 일단 실적적인 측면이 예상 실적이 1,000억이 나온 적도 있었었는데 만약에 올해 온기 실적이 세진중공 1,000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퍼가 7밖에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시장에서 이제 조선주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이제 최근의 증권가의 리포트들을 좀 종합해 보면 조선주를 좋게 봐야 되는 이유가 다 한 가지 어떤 그 부분은 귀결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올해 수익률이 조선사들, 조선 관련주들 21개 기업을 전부 토탈로 해서 평균을 냈을 때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15% 정도 구간이라고 그래요. 올해 가장 덜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서 가격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업종을 하나 꼽는다 그러면은 가격이 덜 올랐기 때문에 조선주를 꼽는다. 이건 좀 약간 아이러니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 기자재 쪽 갖고 계신 분들은 모처럼만의 큰 반등을 장 초반에 어떤 뭐 경험을 하셨을 텐데 밀려서 좀 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선사들이 안 올랐는데 조선 기자재 쪽이 올랐다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 좀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외에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힘을 넣어줄 수 있을 업종 섹터,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원전 이야기 나오는데 시원하게 뭐 상반기나 작년처럼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네요. 오늘도 조선 기자재 쪽에 약간 국한돼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은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렸네요.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락 섹터인데 오늘 이제 또 시청자분들 중에 멘붕이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중에서 이제 현대차그룹은 그래도 믿고 오히려 현대차 그룹주들 지금 좀 조정받고 싸니까 사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꽤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또 오늘 여지없이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그룹주들도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사실 기아차도 우리 이제 로봇 때문에 아틀라스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좀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가 왜 올랐는지 생각을 하면 지금 왜 빠지는지 사실 뭐 이해는 할 수가 있죠. 이제 로봇 관련 모멘텀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나와서 뭐 축구공을 차는 게 아니라 아마 뜨개질하는 걸 보여줘도 현대차가 좀 움직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톤이 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아 자동차는 지금 현대 자동차와의 흐름이 좀 디커플링이 굉장히 좀 된다라는 게 좀 그동안의 어떤 흐름과 많이 좀 다르죠. 기아 자동차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흐름 상당히 나름대로 현대차 대비해서 좋았고 현대차는 오늘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오늘 또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지금 현대차 계열 쪽에 일단은 그 파업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시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인단협이 이제 난항을 좀 겪으면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참 시장에서 우려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핫투 열기다라고 보통 그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핫투 열기라는 것은 이제 여름에 보통 이 투쟁 이제 한다라고 해서 이제 핫투 열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기아 자동차도 일단 생산 지연을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현대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어떤 그 수직 계열화된 자동차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 제철에서 그 쇠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뭐 이런 데서 이제 부품을 만들고 이제 현대 자동차가 완성을 해서 글로비스가 이제 옮겨주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기업인데 지금 이게 모두 파업에 지금 상관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제철도 지금 아직 파업은 안 들어갔는데 파업권 확보는 해놨죠. 이제 쟁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현대 뭐 모비스 위와 지금 마찬가지고 현대차, 기아, 완성차까지 지금 이게 사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그냥 매년 그러는 거 오늘도 올해도 또 그러나 보다라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면 또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명분을 또 제공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는. 일단 정리를 하면 완성차 업체들 이제 현대차, 기아차만 딱 잘라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틀라스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틀라스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이제 실적 갖고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움직일 상황은 아니고 아틀라스 관련돼서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 상장이 될 텐데 상장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실제 투자를 받아야지만 시장에서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한 10% 지분 투자를 받았는데 뭐 얼마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은 전체 시가총액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약간 윤곽이 잡힐 때, 근데 현대차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지금 안 받을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정리를 하면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아쉽지만 올라간 게 로봇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다 떨어지고 모멘텀이 지금 좀 차갑게 식는 과정에서 뭐 완성차 업체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주말 사이에도 나온 이야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나머지 이 자녀 지분도 현대차 그룹 쪽에서 다 정의선 회장이든 같이 다시 다 편입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또 시장에서는 그닥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도 보이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좀 볼게요. 뭐 조선주 중에서 그래도 오늘 그나마 좀 힘을 내고 빨간불을 켜는 종목을 볼까요? 현대힘스? 네, 오늘 가장 강했던 기자 쪽에서 이제 현대힘스 보도록 할게요. 현대힘스는 왜 현대힘스냐? 일단 뭐 현대중공업에서 과거에 일단 갖고 있었던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현물 출자로 이제 나간 기업이 현대힘스인데 현대중공업이 이제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 인수했을 때 이 현대힘스랑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를 팔았죠.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는 좀 약간 뜬금없긴 합니다만 덕산 네오룩스가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 현대힘스가 이제 매출 구조가 이제 현대중공업, HD 현대, 뭐 조선해양 이런 쪽에서 거의 100%라고 봐도 맞죠. 이제 1분기 98%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현대그룹사라고 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뭐 앞에 실질적으로 현대가 붙어서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일단 대상중공업을 최근에 좀 인수를 했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수를 했죠. 대상중공업이라고. 대상중공업이 이제 현대힘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배 블록을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배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이제 레고처럼 이렇게 조각조각을 갖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걸 만든 게 이제 현대힘스인데 그것보다 좀 약간 작은 부분, 이제 기관실이나 선수블록 배관 같은 걸 만드는 중공업 회사가 이제 대상중공업인데 이걸 이제 인수를 해서 아예 이걸 좀 약간 어떤 인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증설을 한다라기보다는 인수를 해서 규모를 키우겠다. 약간 이런 전략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 주가에 적용이 안 됐고 2분기 실적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좀 상당히 뭐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현대힘스 고점이 사실 조선주들 고점은 대부분 올해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 작년 9월달 전후에서 33,000원 정도 찍고 현재 12,000원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반토막도 훨씬 더 나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게 주식을 할 때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죠. 우리가 주식을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살려는 기업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싸다 아니면은 좋아질 건데 이 주가가 좀 싸다. 뭐 싸다라는 분석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서 이제 고평가가 됐을 때 파는 거죠. 뭐 얘기는 쉽긴 합니다만은. 근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 4,500억이면 다른 여타의 조선주들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가장 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차트적으로는 가장 큰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 바로 2만 원 전후 매물대예요. 갈 길이 상당히 좀 멀죠. 일단 2만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쪽에 수급 쏠림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흐름도 있긴 영향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현대힘스 이제 조선주 기자재 쪽에서 가장 좀 퍼포먼스 있는 종목으로서 2만 원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힘스 실적은 양호한 상황이고 주가는 많이 내려와서 할인되어 있는 상황. 2만 원대 매물대들이 좀 많은데 거기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봤고요. 다음 섹터 대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또 상승하는 것 중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SK 이터닉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OCI 홀딩스 이런 종목들. 뭐 전쟁이 주말 사이에 또 이란 미국에 격화되고 있다. 유가가 지금 또 80달러 넘어갔고요. 브렌트유도 90달러 가까이 다시 또 올라오면서 다시 신재생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 뭐 완성차와 또 뭐 거의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로봇주들도 오늘 낙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또 떨어지고 있어서 또 이것도 걱정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럼 일단은 오늘 뭐 선방하고 있는 신재생 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주가가 최근에 뭐 약간 반등하다 다시 내려오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답변부터 드리면은 사실 테마로 보는 게 좀 약간 맞을 것 같죠. 우리가 테마로?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이게 이제 정세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짧게 좀 방망이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앵커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SK 이터닉스가 오늘 사실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다 좋으려면은 사실 뭐 CS 윈드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좋아야 되는데 오늘 이터닉스나 뭐 OCI나 뭐 몇몇 개 기업들만 좀 선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가 이제 $90를 돌파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유 선물에서 쓰이는 것은 이제 WTI 이제 그 서부 텍사스 중진유를 보통 쓰죠. 지금 현재 $84 정도 수준이고 이제 브렌트유는 $90를 돌파를 했는데 국제유가 기준은 보통 이제 브렌트유로 잡긴 하죠. 브렌트유는 근데 생산량이 굉장히 적죠. 전체 원유 생산량의 5%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브렌트유는 기름이 굉장히 좀 좋죠. 실질적으로 기름이 가장 깨끗한 기름이 브렌트유고 브렌트유는 땅에서 어떤 채취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정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채취를 해서 바로 유조선으로 보내는 게 바로 브렌트유인데 유럽에서 주로 쓰죠. 일단 뭐 브렌트유가 $90 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 과거에 어떤 고유가 시대에 좀 관심을 받았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선택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 SK 이터닉스는 뭐 KRR인가요? 관련돼서 모멘텀은 좀 나름대로 있긴 합니다만은 OCI 홀딩스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하죠. 2분기 실적이 실적 컨센 대비 부합할 전망이다.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실적이 주가에 적용이 돼야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주식 할 맛이 나는 시장인데 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아쉽고요.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재생 쪽은 일단 뭐 전쟁이 뭐 사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약간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나름대로 좀 투자를 해야 될 만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이터닉스 포함한 신재생 쪽도 일단은 좀 단기적인 테마 이슈가 있을 때 반응하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락 섹터인데 자, 로봇주들도 이게 조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작년에 이런 로봇 피지컬 AI 이야기 나오기 전 수준까지 주가가 다 내려왔는데 로봇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위원님?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우리나라 이제 상징적인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느 것이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주가가 가장 높은 시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고치가 98만 원이었었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근데 지금 37만 원입니다. 이게 2달 만에 3분의 1토막이 난 거죠. 실질적으로는 98만 원에서 37만 원. 97만 원이 고평가인지 37만 원이 저평가인지는 뭐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최고치가 17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6만 원이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과거에 받았던 게 프리미엄이냐 아니면 지금 가격이 디스카운트냐 이게 그것만 판단을 하면은 사실 주식이 어렵진 않은데 뭐 판단은 뭐 각자 몫으로 제가 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이제 뭐 금리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금리가 오르면 과거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빠진 게 카카오랑 네이버였었거든요.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로봇주들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금리 인상 기에 시장에서 좀 가장 안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로봇 관련주라는 부분들은 꼭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로봇주들의 기회는 없는 걸까요?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긴 있긴 하지만 또 어쨌든 좋은 로봇주들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할인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자, 저희가 로봇 관련주들을 이제 보통 보면 고점과 저점이 웬만한 종목보다는 거의 다 일치를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종목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제 종목의 자체 탄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좀 약간 묻어서 같이 분위기로 이제 오르고 분위기로 내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로보티즈를 보면은 저는 로보티즈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네네.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이제 회사에서 어떤 연구 개발하는 걸 보면, 일단 최근에 나온 부분 보면은 미국 방산이나 방산업체나 이제 나사 등의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시작을 했다. 왜 나사에 왜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냐면 이게 비행 팔이 달린 로봇 팔이 달린 비행체를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이제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쓰인다라고 그래요. 그럼 미국 방산 쪽에는 R 기업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써 있는데 미국의 방산업체 중에 R자 들어가는 건 이제 2개 있죠.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글로벌 최고의 방산업체 시총을 자랑하는 이제 레이시온이 아닐까 RTS라고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 만드는 데죠. 그쪽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유튜브 이제 자체 유튜브죠. 로보티즈 공식 유튜브 들어가시면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 갖고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가장 조금 근사치에 가까운 기업이 로보티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레인보우나 두산같이 좀 약간 협동 로봇 관련 기업들은 그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지금 성장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답답한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우즈벡 쪽으로 이제 생산 능력 확대, 이제 공장 짓겠다는 거죠. 기존에 마곡에 있는 공장 대비해서 10배 이상이 되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수주한 양보다 생산량이 지금 더 적기 때문에 일단 공장을 좀 지어서 일단은 어떤 매출과 실적을 2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렇게 로보티즈는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보티즈까지 로봇 종목까지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쉽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좀 반등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섹터 대 섹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로킷 헬스케어 편 2012년 대한민국 바이오 신화의 정점이라 불리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 부문 사장이었던 한 남자가 돌연 사표를 던집니다. 유석환, 그는 셀트리온의 창립 멤버이자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부와 명예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이었죠. 탄탄한 미래를 두고 그는 강남의 한 작은 지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변 모두가 미쳤다고 말렸던 그의 새로운 도전, 그것이 바로 로킷 헬스케어의 시작이었는데요. 산업용 3D 프린터로 기반을 다지던 그가 들고 나온 다음 아이템은 당시로선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던 3D 바이오 프린터였습니다. 기계로 세포를 찍어내서 인간의 망가진 장기를 대체하겠다. 이 한마디에 국내 거대 바이오 학계와 투자자들은 차가운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재생의학이라는 단어 자체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던 대한민국에서 의사도 과학자도 아닌 대기업 전문 경영인 출신이 장기를 찍어내겠다고 하니 시장의 반응은 맹목하기 짝이 없었죠. 투자금 받아먹으려는 세련된 사기극이다. 황금 왕자를 버리고 나온 사나이에게 돌아온 건 지독한 무관심과 사기꾼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투자 유치는커녕 연구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했던 암흑기. 유석환 대표와 연구원들은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의 틈새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거대 제약사들이 장악한 신약 시장에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주목한 것은 의외로 가장 고통스럽고 추악한 병이라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이른바 당뇨발이었는데요. 발에 작은 상처만 나도 세포가 썩어 들어가고 결국 발목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잔혹한 질병이었죠.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 환자들에게 비싼 연고를 팔거나 절단 수술을 권할 뿐 근본적인 대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로킷 헬스케어의 엔지니어들은 독을 품었습니다. 약이 안 통하면 환자 자신의 지방세포를 뽑아다가 그 상처 모양 그대로 3D 프린터로 찍어내서 메꿔버리면 되잖아. 이들은 먼지 하나 없는 삭막한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인간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는 바이오 잉크 배합법을 연구했습니다. 기계가 세포를 짜낼 때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과 열 때문에 세포가 죽어나가는 실패가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의료기기 조립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연금술이다.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도끼를 바이오 잉크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허벅지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로 만든 잉크를 3D 프린터에 넣고 환자의 썩어 들어간 발 궤양 모양 그대로 스캔에 굳혀 붙이자 거짓말처럼 새살이 돋아나며 뼈가 드러났던 발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들은 곧바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국내 규제의 벽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 당뇨발 환자가 넘쳐나던 인도, 이집트, 미국, 유럽의 실제 병원 현장으로 프린터를 들고 무작정 뛰어들기 위해서였죠. 다국적 제약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치료법이라며 견제할 때 로킷 헬스케어는 실제 환자들의 다리를 살려내는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로 시장의 모든 의구심을 완벽하게 잠재웠습니다. 인도의 시골 병원에서 다리를 자르기 직전이었던 환자가 로킷의 바이오 프린팅 치료를 받고 한 달 만에 걸어나가는 기적이 유튜브와 해외 논문을 통해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거대 바이오 기업들이 사기꾼이라며 내팽개쳤던 이 단어는 오직 기술의 광기와 임상 데이터로 전 세계 40여 개국 시장을 장악하며 역전극을 써내려갔습니다. 인간의 장기를 복제해 불멸을 꿈꾸는 뉴 바이오 시대의 생명 연장 플랫폼. 다리를 잘라내야 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구원을 선물한 고독한 기술자들, 바로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의 소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800선 아래로 붕괴한 데 이어 1일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4조 원대까지 주저앉으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증명했다. 특히 정부의 좀비 기업 속가내기 방침에 따라 상장 폐지 기준이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및 주가 1,000원 미만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선 한계 기업이 3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억울한 피해 기업들이다. 수십억 원대 흑자를 기록하고도 극심한 거래 절벽 탓에 강제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는 우량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내 마련될 코스닥 승강제와 연기금 벤치마크 편입 정책,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에 따른 수급 분산 효과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전격 보류할 만큼 정부 정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고사 위기에 처한 코스닥 시장을 살릴 실효성 있는 처방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 시간을 통해서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님들을 모시고 그 산업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엔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엔터주 특히나 올해 시장 지수 자체가 잘 갈 때도 조정을 받으면서 50%가량 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엔터주들이 올해 이렇게 유독 또 소외를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은 네. 모든 섹터가 그렇겠지만 이제 테크 중심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려 있었던 점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을 봐서는 엔터가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가 보통은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이렇다 할 모멘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실적 자체도 1분기가 그렇게 뚜렷하게 좋지 않다 보니 비싸다. 실적이 안 좋다, 모멘텀이 없다라는 악재들과 함께 이제 수급을 많이 잃으면서 좀 엔터가 유독 더 많이 부진했던 상반기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계절적인 비수기로 인해서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 위치가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업황의 둔화, 투자나 수급적인 부분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좀 큰 문제라고 보세요? 사실은 네. 그 업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업황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업 그대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업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이랑 똑같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의 멀티플이 과도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엔터의 유독 부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거는 수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까지는 이래저래 업황도 실적도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있는데 2분기를 기점으로는 다들 엔터사들이 이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면서 좀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멀티플도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반등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 좀 꼬인 게 가장 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해야죠. 해야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물론 대형 아티스트도 중요합니다. 대형 아티스트가 컴백을 해서 이제 네. 얼마나 돈을 버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 결국 기대하는 거는 실적이거든요. 첫 번째 요인은 그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해서 얼마나 숫자를 더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올해 보시면은 유독 대형 아티스트들 컴백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뭐 1분기 때 SM에서는 엑소도 그렇고 올해 이제 1분기와 2분기에 거치면서 이제 BTS 컴백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3분기 때는 또 이제 빅뱅 컴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연차 아티스트 컴백이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모멘텀이 계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실질적 수익화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컴백이 발표되는 시점보다 실제 실적이 좀 보였을 때, 숫자가 찍혔을 때 접근하는 게 유효할까요? 사실은 엔터는 참 어려운 게요. 모멘텀 어려워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도 먼저 주가는 이 가수가 컴백한다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컴백 언제 하는지 그 뉴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이제 아티스트들 컴백한다라고 해서 네. 특히 이제 방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이제 BTS 대규모 월드 투어가 공개가 된다라고 네. 하면서 그때가 이제 하이브의 좀 주가상 고점을 찍었었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엔터는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이런 모멘텀, 누가 언제 컴백한다, 누가 어떤 투어를 한다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단기 반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좀 더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엔터주들이 최근에 시장에 조정이 받을 때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것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다 너무나도 밸류가 역사상 하단에 있다 뭐 이러한 분석들 더해지면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엔터 4사들 밸류의 매력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이브가 네. 사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브는 기존에는 한 30배 중반에서 40배까지 거래되던 회사인데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30배 언더, 30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월 보드 기준으로는 한 27, 8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땐 조금 비싸긴 한데요. 하이브 자체적으로는 역사적 하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브라는 회사를 봤을 때 지금 구간이 밸류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엔터 3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15배, 2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10배 초반, SM 같은 경우는 이제 10배라는 숫자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자체는 다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제 엔터사들한테 30배 이상, 40배, 50배 이상 주던 그 시기까지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때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하이브는 그래도 이제 30배 중후반까지 그리고 엔터 3사는 이제 20배 정도까지는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엔터 4사 모두 다 좀 상단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을 저희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도 좋을까요? 사실 바닥은 맞긴 합니다. 그래요? 주가상 네. 뭐 여기서 뭐 더 빠지겠냐마는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만 주가상 바닥인 거는 맞긴 합니다. 그럼 네. 이제 관건은 언제 올라요?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네. 사실은 앞에서 이제 대형 아티스트가 언제 컴백하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터라는 산업을 봤을 때 대형 아티스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주가를 견인하는 모멘텀은 저연차입니다. 그래서 저연차 아티스트가 혹은 신인 아티스트가 언제 컴백하고 언제 활동을 하나요? 이게 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엔터를 봤을 때 첫 번째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신인 혹은 저연차 아티스트 성과가 숫자적으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사들이 이제 시장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목표 주가가 점점 하향되고 있기는 하는데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몇몇 회사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외하고는 그래도 2분기에 다들 실적이 나름 최대 실적 나오고 최대가 안 나오는 회사들은 하반기가 또 최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슬슬 실적에서는 바닥을 잡았다. 그리고 저연차랑 신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올해 하반기 특히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각 기획사마다 최소 한 팀의 신인 데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좋게 말하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모든 악재들을 같이 쏟아내고 하반기 때 이제 좀 반등을 기다리는 타이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도 있고 3, 4분기까지 봐야 되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엔터 4사를 좀 나눠서 2분기 실적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2분기가 이제 컨센을 기준으로 상회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분기 때 이제 실적 기대치가 좀 높아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은 이제 하이브랑 SM의 경우는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 같고 이제 YG랑 JYP의 경우는 컨센을 좀 하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JYP랑 YG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는 3, 4분기 하반기 때 조금 대형 아티스트의 컴백과 좀 이래저래 활동들이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2분기가 잠시 쉬어가는 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각각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요인이 BTS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배분율이 시장에서 우려하던 것만큼 너무 높아서 원가 부담이 되면 어쩌지? 실적을 하회하면 어쩌지? 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래저래 부가 매출들로 어느 정도 원가 부담을 좀 상쇄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의 경우는 하이브는 이제 BTS라고 하는 대형 IP가 얼마나 외형을 열어주는지에다가 그 밑에 있는 저연차 특히 2분기는 이제 하이브의 코르티스라고 하는 신인 보이그룹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표적인 성장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스라고 하는 저연차 아티스트가 얼마나 빠르게 수익화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캐츠아이라고 하는 또 걸그룹이 있는데 이 걸그룹이 또 올해 하반기 때 컴백과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 직전 투어보다 4배가량 큰 규모로 투어를 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이라 하면 이제 환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연차랑 저연차가 조금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2분기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기대 포인트고 SM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이 주요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컴백을 해서 앨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들이 SM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도 앨범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앨범 발매가 높고 앨범이 많이 팔리면 상대적으로 마진, 믹스 개선이 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많이 팔고 또 MD, 최근에 MD로 가장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또 SM이기 때문에 MD가 얼마나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을지가 또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JYP랑 YG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좀 더 기대할 부분이 많은 게 특히나 JYP는 이제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가수가 하반기에 컴백을 합니다. 컴백과 동시에 월드 투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또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대형 아티스트 컴백이 하반기에 있고 YG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말부터 베이비몬스터라는 저연차 걸그룹이 월드 투어를 크게 돌기 시작을 했는데 외형을 열어주는 빅뱅의 컴백이 올해 8월에 월드 투어 시작을 또 예정하고 있어서 YG랑 JYP는 이제 하반기 조금 더 실적 기대감을 갖고 가는 상황입니다. 네, BTS랑 SM이 2분기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할 거고 하이브와 그리고 JYP와 YG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괜찮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YG 같은 경우에는 빅뱅이라던가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컴백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4곳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엔터사가 있다면 어딘지 좀 궁금하네요.
아마 느끼셨을 수도 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이브를 아, 가장 좀 추천을 네. 드리는데요. 사실 하이브가 좀 너무 비싸다, 여전히 밸류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이브라는 회사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차와 저연차의 성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엔터를 봤을 때 이제 저연차도 중요하고 고연차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아직까지 중국이라는 시장이 문이 확실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실질적인 시장은 북미에서 얼마나 성과를 빠르게 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에 하이브가 그래도 가장 빠르고 크게 실적을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를 기점으로 그 밑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순차적으로 2, 3, 4분기에 걸쳐서 대규모 월드 투어를 또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올해 두 팀의 신인 아티스트 데뷔가 하반기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치아이 동생 그룹 이제 또 북미에서 활동할 걸그룹 하나가 또 데뷔를 앞두고 있고 또 국내 걸그룹 또 데뷔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인과 저연차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고연차가 외형을 열어주고 북미라는 시장에서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근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하단에 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를 엔터에서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최근에 또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게 코르티스나 캣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또 많이 좀 따라하는 쇼츠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또 확산이 되면서 인기가 좀 더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영향까지 좀 더해진다면 하이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엔터 4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제작사들도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반짝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단기적인 반응에 그치는 것 같아 좀 아쉬운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참 아쉽죠. 네, 저는 네. 미디어들 특히나 이제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 조금 잘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업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미디어 회사들은 가장 관건이 외형에서는 TV 광고, TV 광고가 다시 반등을 해줘야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TV 광고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와닿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목 드라마가 최근에 없어졌거든요. TVN 채널 같은 경우에 원래 있었습니다. 올해 2월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수목 드라마가 없어지면서 제작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슬롯이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TV 광고가 계속 역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 가장 마진이 좋은 편성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제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를 납품할 만한 채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업황에서는 아직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또 1, 2분기 때 또 이 스포츠 이벤트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상파 대비 광고 단가가 조금 오르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작사들은 상반기는 조금 힘들지만 하반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들은 2분기 때 이제 대작이 앞에 없었기 때문에 상각 부담이 조금 덜 하고요. 그리고 2분기 때는 이래저래 TV 채널이 부족하더라도 지상파로 납품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오리지널 드라마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생하는 구조로 가면서 실적을 좀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업황은 안 좋지만 또 나름 하반기 때는 어떻게 또 돈을 벌지 계속 지켜보시면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엔터주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엔터 관련된 기업들 하반기에 관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 TSMC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AI 메모리 호황의 수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의 실적보다 호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첫 번째 변수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다. 전력 부족과 각국의 규제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면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함께 늦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IT 수요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PC와 스마트폰 판매 둔화로 이어질 경우 범용 메모리 시장이 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은 공급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증설에 중국 CXMT의 추격까지 더해지면 2027년 이후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슈퍼사이클의 성패는 실적이 아니라 AI 투자가 실제 서비스와 수익으로 이어지느냐다. AI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호황은 길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의 슈퍼사이클도 예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 7월 20일 월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양시장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또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를 또 발동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또 해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월요일부터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연휴를 끝내고 국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는 것이 이제 월요일 모두 다 이제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기 전 신용잔고가 한 10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7월 8일 기준으로 6조 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 아마도 이제 더 하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7월 8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의 신용잔고는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견조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 주가가 빠지면서 신용잔고가 지금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에 있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마 이 신용잔고를 좀 털어내고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라는 세력들이 개인들의 수급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현재 자리가 손익비점으로 따져봤을 때 있어서 코스피를 지금 털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봤을 때는 여기서 손절하는 전략은 그렇게 유효하지 못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잔고가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이제 털어내는 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꼬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더라도 조정권에 들어간 건 맞으나 급락하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내 증시만의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말씀드리면 작년 이제 6월을 기조로 시작해서 디램 수출 판가가 오르면서 1년여에 걸친 상승 흐름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달, 지난달부터는 이제 수출 판가가 조금 꺾이면서 시장에 우려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향후 7월부터는 기저가 올라오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YOY로 상승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로 움직였다면 그러니까 D램 판가와 관련된 이제 반도체 주가 상승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주가 상승을 일으키면서 또 레버리지까지 등장하면서 레버리지 ETF의 등장은 수급의 쏠림을 좀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좀 강력한 조치는 아니지만 증거금을 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매수를 제한하는 역할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려서 올라가는 상반기와 같은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이번 코스닥 증시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기술적인 과매도권에 진입한 것도 맞고 신용잔고도 매우 깨끗하게 지금 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이제 향후에 그런 모습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한번 AI와 관련된 주력 섹터의 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클린룸이 없어서 기기를 못 넣고 있는, 장비를 못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기저가 사실은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규모 발주를 예상하고 있는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초 중반까지는 아마도 이제 장비 발주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낮은 기저를 이용해서 내년도 이익 성장이 나오는 섹터는 역시 소재 부품 장비주, 네. 특히나 이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파생되는 수급들이
장비주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수 있지만 AI 사이클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사이클상 밸류체인에 있는 속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밸류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시 여러 섹터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 실망하고 주시장을 떠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가진 자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예. 어느 정도 지금 레버리지 정도만 관리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좀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으니까요. 좀 우산을 쓰고 버티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하반기에는 쏠림이 해소가 좀 되면서 전공정 장비 등의 AI 인프라 관련주 위주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결국 또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6,501포인트 또 6,500포인트 또 깨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6,472포인트까지 저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5%대 급락세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750선을 겨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5%대 급락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또 빠져나가는 모습 5천억 원대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3천억 원대 순 매수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2천억 가까운 물량을 좀 들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나타났고요. 개인이 2천억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외국인도 코스닥에서는 오늘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로 포지션 좀 잡는 모습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3%대 약세 마감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막판까지 약세의 움직임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키미 K3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소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3%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SK스퀘어와 같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도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특히나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LG이노텍도 8%가량 빠지면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밀렸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매도폭도 굉장히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중동에 대한 이슈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흑해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줬던 금융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도 6%, 신한지주도 5%가량 빠졌고요. 증권 관련된 기업들도 시장이 경색되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7%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오늘 그래도 시장의 지수 대비 선방을 했던 건 유가 관련된 기업들인데 S-오일이 오늘 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조선 기업들 그리고 전기 전선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조정을 받았고요. LG전자도 무려 6%가량 빠진 모습, 현대차그룹도 6%가량의 하락세,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지수의 하락 대비는 선방해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셀트리온도 1%가량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줬던 것은 KT가 오늘 2%가량 상승하면서 통신주들 가운데서는 고개를 들면서 마감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닥 역시나 2차 전지 기업들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에코프로가 8%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7%가량 빠졌습니다. 특히나 오늘 LNF가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밸류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졌고요. 목표 주가를 절반가량 낮춘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의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2차 전지의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원익 IPS가 무려 18%가량 급락을 하면서 힘이 K3에 대한 악재를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가량 상승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2%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마이크론발 호재가 조금 작용을 하면서 장비에 대한 납품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 대비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먹는 복제약에 대해서 FDA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120만 원 선까지 상승했다가 17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상승을 기점으로 또다시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심을 살아일으킬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4에서 5%대 급락세를 결국 그렸습니다. 코스피는 4%대 급락 304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내줬고요. 6,516.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5% 이상 밀려나갔고요. 42포인트 빠지면서 749.64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나 4%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출발 분위기부터 좋지 않았던 양대지수 코스피도 오늘 장 초반에 반짝 튄 것을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었고요. 6,814포인트가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6,500선 내주면서 6,472포인트까지 저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로 줄줄이 하락 곡선을 그려갔고요.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은데 가운데 장 초반에는 783포인트까지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코스피 안에서 5천억 원대 순매수세 기록했고요. 개인도 순매수에 동참하면서 3,500억 원대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의 팔자세 9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결국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 우위로 집계된 가운데 기관이 1,300억 원대 팔자세 기록했고요. 개인 나홀로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들여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위권에 다시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과 같은 금융지주사 쪽으로도 수급이 쏠려갔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ISC와 이오테크닉스, HP, SP, 테크인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자리했고요. 테크인의 경우에는 마이크론 메모리와 107억 원 가까운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전하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D&D 파마텍도 제약 바이오 종목 안에서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현대모비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장하면서 쉬어가는 사이에 주말 사이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완성차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과의 MOU 체결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해 가는 모습도 특징적인 가운데 오늘 그래도 주가 하락을 많이 방어하는 모습이었고요. 2% 안팎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거래 대비 1.97% 하락한 47만 2,500원의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 자리했고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현대차 기관의 매수세 가져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터닉스와 같은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쏠려갔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부각되는 면모도 있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샘CNS, TCK, 파두, 네오티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 주목받았고요. 특히나 네오티스나 타이거 일렉 과 같은 PCB 인쇄 회로 기판 업체들이 리스트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안에서 S51 주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S51이 빨간불 켠 채 마무리 지었고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최근 기관이 3주째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유가 안정화가 나타나더라도 정제 마진의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였고요. 2분기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4% 오르면서 14만 6,7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이 쏠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셨고요. 시장 정리하면서 또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억눌렀던 중국 AI 키미입니다. 중국의 문샷 AI가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공개를 했는데요. 우선 코딩의 성능 부분이 미국의 상위권 기업들과 성능이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비용 자체가 GPT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한 40%가량 저렴한 가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일본의 키옥시아가 미국에서 특허권과 관련된 패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반도체 대형주는 물론이고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이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에 이어서 흑해까지 긴장감이 고조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주말 사이에 점점 더 격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서 악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흑해 곡물 운반선을 피격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해상 운임과 관련된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운과 에너지, 사료와 비료, 곡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별주들 중에서 오늘 삼천당 제약이 눈에 띄는 강한 상승을 보여준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먹는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에 대해서 FDA와 함께 개발 절차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개발 경로의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심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진출 기대감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삼천당 제약의 황제주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양시장 4에서 5%가량 빠질 만큼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내일장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월요일 거래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급락세를 이어갔네요. 재연절 연휴 사이에 미국과 일본, 대만까지 주요국 반도체주가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도 낙폭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화요일장 어떤 포인트들에 또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 안에서 낙폭이 크게 보인 종목들이 많아서 또 상심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좀 급락을 딛고 내일 포인트 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주부터 이제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고 있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가격의 하락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잔고가 어느 정도 확 줄어들면서 추가 매물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일단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매물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이제 주는 구간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이틀 뒤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도 오늘 같은 날 물량들이 많이 소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제 121선까지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격 조정은 대략 마무리하는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하면서 다음 하반기
하반기를 어떻게 어느 섹터가 주도해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구성된 메모리 업체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메모리 업체 때문에 상승했고 또 메모리 업체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저 수급적인 꼬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급반등의 계기가 어느 순간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음 섹터가 어느 섹터에서 움직일지를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동안 좀 강세를 보았던 AI 인프라 관련된 원전 섹터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상반기 없었던 점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가 지속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탈이 급격하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섹터 전부 다 이제 하반기 8월, 9월에는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SMR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제 원전과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SK텔레콤, 네이버 같은 업체들도 이제 네오클라우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리레이팅 요소를 반영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 기준으로 10조 원 정도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시장이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K 그룹 내에서 전력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SGC 에너지 같은 중소형 데이터 센터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넌트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넌트가 확정되고 진짜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군산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AI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하반기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움직였던 가격 사이클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QE 사이클, 투자와 관련된 사이클이 하반기에는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I 전체적인 내러티브는 글로벌리 훼손된 부분이 없다. 다만 메모리 가격으로 인한 상승에 너무 급격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원전이나 에너지 섹터 쪽에 하반기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AI 투자와 관련된 사이클이 어떻게 계속 이제 지속될지 그 여부에 함께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알려주셔야 할 텐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아모텍이라는 회사를 가져와봤고요. 일단 상반기에 이제 삼성전기를 비롯한 LG이노텍 같은 이제 기판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네. PCB 업체들의 기판 사업 현황도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MLCC 관련된 사업부를 주목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AI MLCC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무사시 같은 업체들, 전통의 강호들은 현재 범용 MLCC 비중을 줄여서 AI 관련된 MLCC 증설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범용 MLCC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모텍은 이제 전장용 MLCC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투자 포인트로는 AI 관련된 삼성전기와 무라타고 하고 있는 초용량 MLCC가 아니라 거기에는 마벨의 승인을 받아서 MLCC 광 케이블에 들어가는 MLCC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고 공급이 이제 시작된 상황에 있습니다. 아모텍 같은 업체들은 이제 마벨의 승인을 받은 것이 상당히 이제 주요 포인트다. 마벨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여러 이제 광 케이블 업체들 그리고 이제 부품 업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마벨의 승인을 받으면서 마벨의 칩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MLCC를 공급할 수 있는 허가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모텍은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2,300억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작년 MLCC 매출이 대략 한 2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MLCC 매출은 한 45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8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 온기로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업체 중에 MLCC 업황이 좋은데 투자해볼 만한 중소형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모텍을 제외하고는. 삼성전기 정도는 코스피에서
충분히 이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데 코스닥으로 내려와서 MLC와 관련된 업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실적 부분이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는 종목은 아모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신용 잔고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좋은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사 역시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서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의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현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텍 AI MLCC 시장의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목표가 25,000원까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한마디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시장을 떠나고 싶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완벽한 과매도권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연의 가치는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과매도권, 용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